자, 여러분, 저 같은 유튜버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먹방도 아니고 무슨 음악을 커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재미도 없고 드라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수 유튜버를 봐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TV나 종편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언론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대한민국 붕괴 행위를 어떤 행태로든지 막아보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감을 확인하려고, 또 문정권이 어디에서 얼마나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런 보수 유튜버들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유튜버는 다른 이런 유튜버와 성격이 좀 다른,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책임감은 어떤 의미에서의 책임감인가 하면, 보수 유튜버조차도 침묵해버리고 눈을 감으면, 아니면 보수 유튜버조차도 지금 상황의 본질, 대한민국의 보수의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수의 오늘날의 이런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보수가 수구 기득권을 대변했지, 그야말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올바른 보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아무도 보수 내부의 정치인도 보수 언론도 보수 리더들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한 작가가 쓴 보수주의의 본질이라는 책을 좀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일본에도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진보들이,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진보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보수를 한다라는 사람들도 일본 보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보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의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정립이 된 적이 없는데 올바른 일본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걸 가지고 뒤섞였어. 이거에 마치 보수의 가치인 척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 일본도 과거에 메이지 유신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보수를 정착시킨 그런 지도자처럼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군국주의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군국주의로 갔을 때 군국주의를 따라간 사람들이 보수였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럼 파시오였지요. 그러다가 2차 대전에서 졌어요. 그래서 요서단이, 기신이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총리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넘어왔는데, 요시다나 기시 같은 사람이 일본에 이제 총리를 하면서 쭉 넘어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미국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헌법으로 전후에 총리를 해온 거지. 그래서 새로운 일본의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또 일본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일본의 군국주의로 좀 회귀하는 듯한 보수가 일본의 보수이냐, 이렇게 아직까지도 일본도 일본의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지 못하고 단절된 일본의 정치 역사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한국의 보수의 지금 정치는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한국의 현 시점에서의 보수의 가치는 뭐냐?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일단 안보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한국의 보수의 가치다. 자, 북한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관계,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동맹과 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안보의 위기인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북한에 대한 주적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보수의 가치다는 겁니다. 보수는 뭘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극명하게 이렇게 격렬하게 변화하려고 할 때 내려왔던 법과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을 풍습을 지키면서 거기 사회를 극렬하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가치가 그 자체로서 항상 방어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그게 보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는요, 보수의 가치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보수의 가치의 핵심은 그 사회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사회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 보수의 가치에는 경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제도도 있을 수 있고, 안보도 있을 수 있고, 정치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경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정하는 것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가 작은 정부를 할 수도 있지만 큰 정부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식 보수에서의 봤을 때 무슨 미국에 오래 내려온 반지성주의나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또 반국가적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보수는 작은 정부,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마라, 개인의 삶에, 이런 게 미국에서는 보수의 전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미국에서의 이야기고, 한국의 보수의 전통은 한국적인 전통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지금도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도 다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자유시장 경제, 무슨 신자유주의가 보수를 대표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보수도 필요하면요, 시장 경제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시장 경제의 폐해가 도가 지나쳐서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약육강식으로 천민자본주의가, 정글자본주의가 붕괴를 시킨다면 그것도 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보수의 가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보수가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왜? 한국이라는 것은 한국이 처해져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요 근세만 한번 봅시다. 6.25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부추겼어요. 분단이 있었죠. 일제 식민지 36년이 있었죠. 식민지 전에는 온 외세가 다 개입해서 한국 땅에서 청일 전쟁부터 러일 전쟁이 다 일어났죠. 또 그 뒤로는 언제입니까? 그 전에는 또 청나라가 2번이나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원나라가 또 들어왔죠.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땅이라는 것은 별로 먹을 게 없어서 변두리라서 큰 나라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은 일본 세력이 대륙으로 확장할 때, 또 중국 세력이 새로 바뀔 때는 항상 이 한반도는 왔다 갔다 하는 세력들의 한마디로 전쟁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6.25 전쟁 이후 54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주한미군을 두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65년이 한국의 지금 안보에 있어서 역사상에 가장 안전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65년 동안 이렇게 가장 안보에서 안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미국의 지금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주한미군의 주둔과 안보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도 또 바뀌어갑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미국의 지금 힘이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에서 미국 내부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미국 사회의 시각도 변화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지난 65년처럼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뀌는 미국의 상황과 세계 질서에 따라서 우리도 미국과의 동맹을 이렇게 조정하고 교정해서 나가야 되지만 본질은 한국은 미국과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 부분이 본질이고요. 일본이 정치가 매우 취약했는데 아베 때 와서 지금 아베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며칠 먼저 수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총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년 이상 더 할 것 같아요. 유례 없이 일본의 정치가 지금 안정이 되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이야말로 한국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짚을 건 짚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강력한 우방으로서 한미일 삼각 방위 구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역할에 수행을 해줘서 주고받는 상호 방위 조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삼각 방위 구상은 거의 무너졌고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시작전권을 내놔라고 이야기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유엔사를 해체하고 휴전선을 무력화시키면서 미군이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있어서 비핵화를 절대로 하지 않을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를 문 정권이 보정을 쓰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니 제재 완화를 하지 말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어달라고 북한의 대변인인 양 대통령이 떠들고 다니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사안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 정권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우방들보다 반대편인 북한 편에 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 정권은 보수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인 안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정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의 가치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수가요, 변화하는, 급변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원리를 지금 다시 리셋, 재수정해서 내놔야 되는 겁니다. 홍석현의 리셋 코리아가 아니라도 리셋해서 한국을 이렇게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셋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있던 거는 다 접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틀을 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덮치고 있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이제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고 고실업이 있고 또 경제가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는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초고령화죠. 그 다음에 저출산.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1950년쯤 되면 한국이 GDP에서 30등이 될지 40등이 될지 모르게 밀려나게 될 거라고 지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13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한국은 10년 뒤에 20년 뒤가 지금보다 훨씬 못해요. 30년 뒤는 한국이 지옥도가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잘하면 30년 뒤에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상당수는 20년, 30년 뒤에는 살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을 보면 지금이 천국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인류가 그 전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되는 시대를 경험하는 첫 세대가 될 거라는 거죠. 과거의 인류가 서기 이후에 지속적으로라도 조금씩은 물론 로마 붕괴 이후에 중세 암흑 시대가 르네상스 때까지 있었지만 그때도 로마 지역만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전 세계 인류의 삶의 수준을 보면 어쨌든 조금씩은 나아져 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그러다가 그것이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200년 동안 20세기, 21세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이 발전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이제는 그 발전이 퇴보로 추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대에서 보수가 어떻게 경제적인 제도와 사회적인 제도, 국가 운영 시스템, 복지를 또 의료 시스템을 다시 바꾸어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무슨 자유시장 경제 운운하고 그 다음에 무슨 미국이고 전 세계에서 끝나버린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목소리를 마치 보수의 대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안보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보수의 가치고, 두 번째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이 속에서 한국의 지금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무슨 의료, 복지 시스템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편견 없이 그야말로 이 시대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구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보수입니까? 포퓰리스트입니까?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뭐냐?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사회에서 차분하게 진단해서 대안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회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달콤한 말을 던지는 사람이 포퓰리스트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보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포퓰리스트인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먹혀들었으니까 대통령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황하지만 오늘날 한국당이 뭘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요. 이건 그야말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킨다는 의미의 보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한국을 다시 세팅하는 문제는, 이거는 지킨다라는 것보다는 영어로 리페어, 수리한다라는 의미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리하는 문제는 뭐 대선, 총선 전까지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도 기존에 떠돌아다니는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갖다 붙여서는요, 지금 중도나 마음이 좀 떠나 있는 온건한 보수나, 그리고 좌파에 실망한 보수의 중도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먹혀들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가치로는요. 자, 한국당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보수의 범주가 한 40% 조금 넘는 42, 3%였다. 보통 옛날에 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이 그 정도 지지율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3% 안팎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이고, 그 외에 한 20%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좌파는 제가 볼 때 똘똘 뭉쳐서 한 30에서 35 이런 정도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간에 한 20이 항상 승부를 결정짓지요. 보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중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다음에 총선을 이기고 대선을 이기겠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중도 온건 보수인 양에서 나타나서 좌파들까지 등에 없는 순간에 지금 한국당 형태의 보수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지방선거의 이후에 무슨 애국당과의 통합,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선거 때 저는 그런 당에도 성실하게 협조를 부탁하고 또 서로가 합쳐지는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조차도 제대로 안 한 부분은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나경원이와 한교안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과제, 한국의 안보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을 바꿀 필요도 없고 전통적으로 있어 오던 가치를 그대로 개성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두 번째, 한국 사회를 다시 세팅하는 부분은 이거는 전부 개발을 해야 돼요. 경제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의료정책, 출산정책, 고령화 정책. 이거는 그야말로 내용이 아주 치밀하게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보 정책은 이건 전통적으로 보수가 가져오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필요도 없고요. 변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바뀌는 미국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우리가 그때 따라 맞춰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두 번째도 전혀 관심 없고 첫 번째도 전혀 관심 없고 다만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궁시렁거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궁시렁거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궁시렁이냐. 뭐 오늘 보면 문 정권이 오만방자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무슨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뭐 죽이려고 하는 공작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한국당 때리면 노는가 한번 봅시다. 한국당 윤리위원장의 장기용 5.18 폄훼 징계 재개할 듯 황교안 고교연수원 동기 윤리위원장 선임 강원도 산불 원인 문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 자, 산불 이야기 이제 그만해야지요. 한국당 대통합의 군불, 애국당 홍준표 등 정리해라. 자, 한국당 김연철 박영선 임명에 파국 경고, 결사 저항, 전국 검냉. 이거는요, 언론용 용어잖아요. 한국당이 결사 저항을 해요? 결사라는 거는 죽음을 건다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문재인이 박영선이하고 김연철이 임명 강행해서 한국당이 다시 철회시키기 위해서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다 목을 걸겠어요? 말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당 조양호 벨세의 문 정권 탓 거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 100번 해봤자 이런 말 한다고 황교안이 대단하거나 결사항전했다고 나경원이가 결사항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국당이 오늘 대목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이미 장관 임명되어 버린 박영선이나 김연철이를 한국당 체질에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군시렁 거려봤자 또 한국당 체질에서 4월 국회를 합의 안 하고 시간을 끌어봤자 또 한국당 체질에서 그걸로 갖고 국회 뛰쳐나가서 밥 늦게 먹기 운동해봤자 1월 달에는 안 그랬어요? 그때도 온갖 게 터졌습니다. 김태우, 손혜원부터 시작해서 신재민, 문다혜까지. 그런데 그때 뭘 어떻게 했어요? 중간 선관위 상임위원인 조회수입니까? 뭐 그 사람 잘라라고 그거 갖고 밥 늦게 먹기 운동하다가 2월 말에 황교안 대표 들고 대고 슬그머니 기어 들어갔잖아요. 뭘 했어요? 뭘 얻었어요? 결국은 이 일도 그렇게 될 건데 말라 합니까? 산불 가지고 뭐라 하면요. 이거는요. 백날 뭐라 해봤자 문 정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세월호 때 겪어봤잖아요. 이 한국의 보수는요. 이런 재난을 자기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걸 가지고 이 술수가 뛰어난 교활한 정권을 상대로 감당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싸움을 할 때요. 자, 우리 집에서 싸우자 하면 내 남 집에 가서 싸우다가 내가 이기면 그 집에 형들이 다 나와서 주워 팰 수 있잖아요. 아니다. 우리 집에서 싸우자. 그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동네 중간에 있는 논에서 싸우자. 너희 동네도 안 간다. 우리 동네도 안. 그렇게 해서 논에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싸움을 할 때 시간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침에 몸이 생생한데 아침에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오후만 되면 몸이 지쳐서 싸움이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언제 싸우느냐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한테 박수를 치고 이러면 내가 싸움할 때 힘이 나는데
관중도 없는 데 가면 나는 싸움할 힘이 안 난다. 그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싸움은 시간과 장소와 지지 이것들이 다 결합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초장에 무슨 정의용이를 보냈니 안 보냈니부터 이거는 맛이 가버린 문제고요. 그리고 뭐 산불 동안 정쟁하지 말자라는 헛소리도 맛이 가게 만든 일조입니다. 그 다음에요. 박영선이 김연철이 이제 돼버렸는데 한국당의 수준으로 그들을 다시 끄집어 내루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기어 나갔다고 문재인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자, 민생을 외면하고 기어 나갔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좀 있으면 또 설거머니 기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얻고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기어 나갔을 때 그때 썩은 무라도 자르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어 나가는 거는 아무런 남한테 겁도 되지 못하고 감동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안보. 그 안보가 뭐냐? 건수가 생겨버렸어요. 북한 석탄을 밀수했다. 그리고 정제유를 북한에 줬다.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흘리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고 하고 이 배후에는 국가정보기관이나 문정권이 반드시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몇 개만 조사하면 딱딱딱 나와버립니다. 이미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해서 처리했던 석탄 밀수 있잖아요. 그 처리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장난들이 이미 다 나와서 그 서류만 갖고 봐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싸움을 벌여야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당이 나서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의총을 제기하고 계속 몇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떠들고 그러고는 의총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요구를 하고 이게 안 되면 그때는 제끼자고 해야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끌고 나갈 때 그리고는 국민들 앞에 제대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한이 전 세계와 더불어서 우방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배가 미국 배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밀수를 막으려고. 그런데 한국이 몰래 배를 보내서 북한에 기름을 주고 또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다가 미국, 일본, 영국 등에게 걸렸다. 자, 이거는 법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여적죄냐 반역죄냐 국가보안법이냐. 정권이 여기에 더 이상 해명을 못하거나 또 정권이 이걸 감출하고 들거나 이미 이거는 벌어졌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정권이 관여됐다고 간주한다고 내년 총선까지 제껴버려요. 국회. 그냥 국회의원 다 사표 내버려. 그러면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들은 이것만 하고 있어도 총선에서 압승하고 대선 가는 거예요. 이 등신들아.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유리해지는 이슈지. 한국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걸 싸우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거리에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이러면 미국에서 점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폭로나 공개를 많이 하고 세컨들이 보이콧이라도 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요. 내가 볼 때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싸움 중에 가장 간단하다. 다른 거는 증거를 입증하고 대고 복잡한데요. 한국당 실력에 드루킹 물었다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증거를 내라고 이쪽이 저쪽을 요구하는 거고 저쪽은 증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그 다음에 저쪽이 증거를 낼 수가 없고 해명을 못하면 그때는 너네들이 관여됐다고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런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는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안 하겠다고 만약에 황교안이 나경원이 지금 그렇게 보여요. 싸움을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들 입으로 이 문제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말을 하지 않는가?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문제, 산불 갖고도 티격태격하고 박영선이 갖고도 김영철이 갖고도 티격태격하고 결사항전하는데 왜 정권이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밀무역에 대해서는 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문 정권의 오열, 오열이 뭡니까? 간첩을 오열이라고 하잖아요. 제 오열이거나 아니면 문이 무서워서 겉으로만 삐약삐약 하고 군시렁거리지 뒤로는 문한테 달라들면 죽으니까 내가 그래도 야당 대표를 해먹거나 원내대표를 해먹으려면 좀 뜯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봐주라. 그렇지만 행동은 옮기지 않겠다고 물밑으로 띠를 쳤거나 그거 말고는 해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끝까지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제가 앞에 보수 유튜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보수 유튜버의 사명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보수 유튜버의 사명은 그야말로 이런 진실들을 밝히는데 앞장을 서고 한국당이 그런 진실을 회피하면 비판을 하면서 강제로라도 끌어내는 거. 그게 보수 유튜버의 사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